지난 파트 06까지 해서 C 언어의 기본 문법과 함수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 효율을 높이고 유지보수 혹은 협업을 돕는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볼 텐데요. 관련 기능들이 컴파일러마다 소소하게 다르기도 하고요. 따라서 혹시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공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비주얼 C++ 등 실무에서 접하기 쉬운 컴파일러를 우선시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컴파일러의 도움말이나 혹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 보다 확장된 기능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또 권장합니다. 특히 전처리 마크로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면서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분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크게 전처리의 이해와 활용과 소스 파일의 분할 개발에 있습니다. 전처리 쪽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매크로 확장이 있어서 문자열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소스 파일의 분할 개발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소스 파일을 여러 개로 구성해서 개발할 때 고민할 만한 일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처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전처리는 C 언어의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기 전에 C 언어의 규격에 따라 전처리 문에 정의해 놓은 작업들을 먼저 수행하는 과정이고요. 선행 처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전처리기 혹은 선행 처리기라고도 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비주얼 C++에서는 CPP C 프리 프로세서가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짜놓은 C 원본 소스를 보면 include moon 해가지고 특별한 헤더 파일을 포함하기도 하고 define 이렇게 해서 특정한 어떤 특정한 어떤 문자열 같은 곳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그 매크로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전처리를 하게 되면 소스가 확장된다는 의미를 쓰는데요. 그 얘기는 스탠다드 헤더 파일에 있는 모든 코드가 내가 작성한 코드 안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아까 정의한 부분, true로 정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해놓은 1로 이렇게 다 대치가 돼가지고 소스가 재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전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C 언어의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컴파일되고 최종적으로 링크 과정을 거쳐서 실행 파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전처리는 프로그램을 쉽게 해주거나 또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또는 조건에 따라서 컴파일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의 의미와 한번 활용, 이 매크로 함수를 보려고 하는데요. 매크로라는 것은 소스 코드를 정의한 규칙에 따라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 실제 내가 정의한 값으로 전처리 과정에서 치환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매크로 상수가 있는데요. 매크로 상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define 하고 매크로 이름을 주고 매크로 몸체라고도 하는데 value를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코드 내에서 매크로 이름을 쓴 곳은 전부 다 전처리 과정에서 이 밸류 값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요. 매크로 지시자는 매크로를 정의하는 C 언어의 지시문이 되는 거고요. 매크로 이름은 코드 내에서 이용할 매크로가 되는 거고요. 매크로 몸체는 전처리기에 의해서 치환, 확장될 실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define true 1 그렇게 되면 이 true가 매크로 이름이 되는데 실제 전처리 과정에서 true가 사용된 모든 곳은 1이라는 곳으로 치환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C 언어는 기본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매크로 상수들이 있습니다. 파일, 라인, 데이트, 타임과 같은 미리 정해놓은 매크로 함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날짜가 되고요. 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작업 중인 소스의 줄번호입니다. 한번 이것을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printf로 날짜와 라인 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거는 실제 날짜와 라인 수로 대치가 되겠지요. 보시면 현재 날짜와 현재 날짜와 그 라인으로 지정된 그 라인 수 매크로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본문으로 돌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매크로 상수 외에 매크로 함수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매크로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함수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칙은 매크로 지시자 위에 매크로 이름을 넣고요. 가로하고 인자를 여러 개 놓을 수 있습니다. 인자를 두고요. 그 인자들을 조합한 오퍼레이션을 기술하게 됩니다. 예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요. define sum x, y 하게 되면은 xy로 해라. sum xy로 기술된 모든 코드는 가로 x 플러스 y로 치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abs 절대값을 구하는 부분인데 xy의 절대값을 구하는 부분이죠. x-y가 0보다 크다면 x-y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y-x로 해라. 예, 절대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rint fx로 하게 되면 put sx로 해서 출력을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define, 그러니까 매크로 함수를 정할 때는 그냥 간단한 산술식이 될 수도 있고요. 조건 연산자처럼 이런 연산자가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함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살펴보면 print 3 더하기 5, sum 5는 3 더하기 5가 돼서 8이 되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매크로 확장이, 이런 식으로 전처리 과정 가운데 매크로가 확장이 되고 프로그램 기능이 수행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sum x, y에 x 플러스 y로 정의하지 않고 가로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아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절트에 sum 1, 2로 하게 되면은 정확히 1 플러스 2가 레절트에 저장이 되겠지만 sum 1, 2 곱하기 3이 되면 매크로가 어떻게 확장될까요? 1 플러스 자, 가로가 된 경우는 가로하고 1 플러스 2 곱하기 3이 돼서 9가 되겠지만 만약에 매크로로 해서 가로를 빼놓게 되면 1 플러스 2 곱하기 3으로 확장이 돼서 7이라는 수가 됩니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매크로는 전처리 과정 가운데 그대로 소스 가운데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함수는 꼭 괄호를 통해서 묶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번 정의한 매크로를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겠습니다. sum 매크로를 x 플러스 y로 정의를 했고요. 멀티 매크로를 x 곱하기 y로 정의를 했습니다. sum 멀티 xy는 멀티 sum xy sum xy 이런 식으로 다중으로 매크로를 또 정의해서 한 번 정의한 것을 다시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크로 확장을 한번 직접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썸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멀티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특히 썸 멀티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 언어에서는 이 부분, 이거를 그 역슬래시라고 하죠. 역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다음 문장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줄에 걸쳐서 보통은 디파인에서 매크로를 정의할 때는 한 줄 안에서 정의가 끝나야 되는데 역슬래시를 주게 되면 다음 문장도 연장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라인에 걸쳐서 매크로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함수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함수 호출이 아닙니다. 즉 스택을 이용해서 함수 파라미터를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확장돼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고요. 자료용과 관계없이 어떤 인자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소스 내에 반복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최종 소스 코드가 길어지기도 하고요. 또 소스가 확장돼서 구성되기 때문에 디버깅이 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조작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지만 처음에는 좀 낯설어서 어색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에서는 문자열화 연산자인 샵이 있고요. 문자열 붙여넣기 연산자인 샵샵이 있습니다. 확장 방법은 매크로 함수의 인자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열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샵샵은 매크로 함수의 인자가 다른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직접 예제 코드를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면 define print x, put 샵 x 이렇게 되면 이 x는 어떤 값이 올지 모르겠지만 x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define value를 printf%d에 value 샵샵 x가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문자를 붙여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value a라는 값을 넣게 된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문자열에 a가 붙어서 ar a라는 문자가 되는 겁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매크로 확장이 소스 코드를 단순하게 하거나 약간 자동화하는 데에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x는 put s 한 다음에 문자열 토큰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value x는 printf의 %d에 val 샵샵 x로 해가지고 문자를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print value xy는 print value %s가 %d, value %s가 %d 이렇게 해놓고요. 각각 문자를 확정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alue 1은 10이고요. value 2는 20으로 해놨고요. print 한 다음에 print bars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냐 하면요. 이 부분이 샵 x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print bars라는 이 문자열 자체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rint x에 의해서 put s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확장된 put s가 찍히게 됩니다. 즉 print bars라는 것이 찍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value 1을 보겠습니다. value 1은 print %를 한 다음에 바 언더바 샵샵 x입니다. 1이기 때문에 바 1로 확장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트링 붙어서 같이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 1이 뭐냐 하면 여기 선언된 변수입니다. 따라서 value 1은 printf %d 바 1이 돼서 10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확장이 돼서 20이 출력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print 언더바 바 value 1, 2가 확장이 되면 이거에 따라서 확장이 되면 최종적으로 바 1 화살표 10, 바 2 화살표 20이 출력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는 앞에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퍼즐을 조립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 나가면은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컴파일 조건 지시자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이미 if문, if-else문, if-else-if문 등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조건문은 프로그램의 조건문은 그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붕괴하는 것을 정하는 건데요. 컴파일 조건 지시자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조건에 따라서 컴파일들의 영역이 바뀝니다. 즉 어떤 부분은 컴파일 시 제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컴파일 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다른 매크로와 동일하게 또는 다른 그 전처리 지시자와 동일하게 샵으로 시작을 하고요. 샵 if, 샵 ind if 요 사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의 참일 경우 컴파일이 수행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컨디션 조건이 참인지 확인을 해봐서 참이면 이 부분이 컴파일 시 포함이 돼서 컴파일이 되고 즉 명령 코드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ind if로 이렇게 막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define cond 즉 cond라는 것을 1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if 샵 if 컨디션이 1이면 put s cond is true라는 것을 출력을 해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의가 안 돼 있거나 0으로 정의를 했다면 이 문장은 컴파일할 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즉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게 되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if, else 조건과 마찬가지로 컴파일 조건 지시자도 if, else, into if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조건의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각각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샵 콘드, COND 조건의 참일 경우에는 이게 컴파일 타임에 포함돼서 컴파일이 되고요. 이게 거짓이 된다면 else 밑에 있는 이 문장이 컴파일 시에 포함이 돼서 컴파일이 됩니다. 이처럼 컴파일 조건 지시자는 컴파일 타임에 어떤 명령어로 만들지, 컴파일에 포함할지, 뺄지, 소스를 어떻게 보면 동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치 중첩 if문처럼 샵 elf, 샵 else, 샵 indf와 같이 여러 조건을 확인해서 조건 컴파일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을 두어서요.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면은 이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비교를 해서 만족하면 이 문장을 실행하고, 그도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실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첩 if문, if, else if문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 특정한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if, def, print라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다면 print hello를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딘가에 define, print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매크로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 함수를 실행을 하고, 정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매크로를 실행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직접 코드를 통해 살펴보면 define print x, print 샵 x로 해놓고 print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print hello를 해라. hello를 문자열로 바꾸어서 put s를 실행하라. 이런 구조가 되겠지요. 만약에 define 문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 문장 자체는 컴파일 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실행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있고 실행 코드 자체가 추가가 안 돼 버리는 거지요. 이번에는 반대로 if and def와 ind if를 보겠습니다. if and def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실행된다는 겁니다. 아까 if, def와는 좀 다른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매크로를 정의할 때 쓰는데요. 이유는 왜냐하면 매크로는 2번 이상 정의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f and def, print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define, print를 정의해라. 그리고 ind if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복 정의를 방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하나의 코딩 패턴처럼 익숙하게 익혀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또 중첩 if와 마찬가지로 if, def, else, ind if 구문으로 해서 정의됐을 때 수행될 부분과 정의가 안 됐을 경우에 수행된 부분을 각각 지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에러라는 컴파일러로 지시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 코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에러, 오류, 메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된다면요. 컴파일 자체가 안 되겠죠? 예, 보시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 가능된 거죠. if ndef debug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ndef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debug라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오류를 발생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코딩 패턴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코드를 빌드할 때 어떤 특정 조건이 반드시 만족되어 있다는 것을 점검한 다음에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컴파일할 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함으로써 미리 사전에 실행 시에 발생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통 개발자들이 하나의 패턴처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니까 또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전처리의 의미와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전처리는 C 언어 컴파일러가 소스를 컴파일하기 이전에 C 언어 규약에 따라 전처리문에 정의해 놓은 작업들을 먼저 수행하는 것으로 선행 처리라고 하고, include, define 등의 전처리 지시자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확장해서 컴파일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반복된 코드도 줄 수 있고 코드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적으로 코드 요소를 변경을 해서 조금 더 개발자의 의도에 맞도록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어떤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인자를 전달받아 곱하는 매크로 하면서 멀티를 정의하고 테스트하라고 했습니다. 멀티하고 세 개의 인자를 전달받고 모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자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최대 10자의 문자를 입력받아 저장하되 디보그 모드일 때만 해당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보통 디보그 모드일 때면 프로그램의 특정한 상태를 출력하고 디보그 모드가 아닐 때, 즉 진짜 사용자한테 배포할 때는 출력되지 않도록 할 때에 보통 이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만약에 디버그가 디파인 되어 있지 않다면 디버거를 강제로 디파인을 해주고요. 왜냐하면 코드가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 배열을 하나 만들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 입력된 것을 fget_s 함수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라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으면 put_s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스트링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을 생략해 버리거나 디파인문을 제거해 버린다면 디버그 매크로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put_s라는 기능 자체는 컴파일 시에 제거가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제거가 되게 되겠습니다. 언데프 지시자를 이용하면 이미 정의된 매크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언데프 지시자를 이용하면 이미 정의된 매크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add xy가 정의되어 있다면 이를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add xy를 정의하는 코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유용하냐면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매크로가 있는데 내가 그 매크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정의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크로는 중복 정의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if-def add가 정의되어 있으면 ondef에서 add를 제거해주고 새로 add 함수를 define 하는데 x 곱하기 x, y 곱하기 x를 더하는 구조로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분할해서 개발을 하고 함께 프로젝트로 구성해서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파일을 분할하는 이유는 왜 분할을 하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개발 협업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관련된 함수나 기능들을 각각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C 파일로 함수들을 구성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유지보수를 잘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모듈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응집도 결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 파일을 몇 개 분할을 해서 각각의 C 파일에 관련된 기능들을 함수와 변수들로 잘 구성해 놓는다면 이 C 파일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있는 기능과 데이터를 별도의 소스 파일로 분할해서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현업에서는 실제로 하나의 C 소스 파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있지도 않지요. 굉장히 많은 개수의 C 소스 파일들이 하나로 머지가 되고 통합이 돼서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분할된 소스 파일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소스 코드들은 각각의 C 파일들이 있고요. C 파일들은 컴파일을 통해서 오브젝트 파일이 되고요. 이러한 오브젝트 파일은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함께 링크를 거쳐서 실제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주는 것들이 비주얼 C의 프로젝트 파일이기도 하고요. 메이크 파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컴파일러는 C 소스 파일을 파일 단위로 컴파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소스 파일이 완전하게 컴파일 될 수 있는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소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스를 크게 세 가지로 분할했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스에는
printf라는 것을 디파인을 했고 그 다음에 넘버1과 넘버2만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명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로는 충분히 컴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분할 소스를 보게 되면 sum이라는 함수 내에 printf라는 매크로 함수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printf는 이 소스 내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파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또 다른 소스를 또 분할했을 때 메인 함수를 여기에 놓고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sum이라는 함수는 역시 이 소스 안에서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소스 세 번째는 컴파일할 때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단순하게 소스를 분할만 해서 나누면 각각의 소스를 컴파일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에 실패하게 되지요. 따라서 분할된 소스를 컴파일할 때 필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있고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다른 분할 소스에 있는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한 소스에 알려주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크게 extern 키워드와 include 지시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extern 키워드와 헤더 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extern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해당 변수의 선언 혹은 함수의 정의가 다른 소스 파일에 존재한다라고 컴파일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extern 키워드를 이용하면 컴파일러는 해당 변수 혹은 함수의 타입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링크하는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를 참조해서 함께 묶여지게 됩니다. 참고로 함수의 경우에는 extern 이런 키워드 없이 그냥 타입만 선언을 해주어도 잘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extern으로 선언만 하고 실제 변수나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링크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이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컴파일은 성공하지만 링크 단계에서 실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묶을 수가 없고 그럼으로써 링크 시에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록 extern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보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소스는 잘 성공이 됐지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define 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define 문을 넣어서 printf가 잘 동작하게끔 해서 컴파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스 같은 경우는 int number1과 number1 이를 extern으로 해가지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줬고요. 마찬가지로 함수도 선언을 해주어서 함수의 어떤 원형도 선언을 해주어서 컴파일러가 잘 알고 빌드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컴파일이 잘 되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많은 소스 가운데 이 소스가 좀 3개밖에 없지만 한 100개 정도의 익스턴 선언을 전부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선언하는 그 익스턴 변수가 1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되고 또 선언해야 될 함수가 1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매크로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익스턴 키워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include 지시자를 이용해서 헤더 파일을 구성하고 그 헤더 파일을 확장시켜 줘야만 합니다. 헤더 파일이란 매크로 정의, 변수의 익스턴 선언, 함수 선언 등을 하나의 소스 파일에 모아놓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사용하게끔 하는 특수한 형태의 소스 파일입니다. 헤더 파일은 기본적으로 .h를 기본 확장자로 하지만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 소스 파일은 .c도 헤더 파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의 일관성을 위해서 .h 확장자를 헤더 파일 확장자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헤더 파일은 include 지시자에 의해서 소스 코드 내에 포함이 되고 전체를 과정에서 실제 헤더 파일의 내용이 소스 내부로 확장, 즉 복사해서 완전히 구성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소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부분들을 header.h 파일로 구성을 하고 define 문과 extern 문을 여기다 선언을 하고요. 다른 소스들은 관련된 헤더 파일을 include 함으로써 사용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포함될 부분이 바뀌거나 추가가 되거나 제거가 된다면 헤더 파일만 고치면 모든 파일에 각각 적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또 일관성 있고 유주부사하기 좋은 코딩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include를 이용해서 헤더 파일을 포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꺽쇠를 이용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꺽쇠를 이용해서 헤더 파일을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거냐면요. 비주얼 C와 같은 컴파일러 환경에서 이미 정해놓은 시스템의 헤더 파일 경로에 따라 가지고 이 헤더 파일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면 현재 소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그 폴더부터 찾고 만약에 못 찾은 경우 시스템 파일을 다시 뒤지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설치해 놓은 비주얼 C가 참조하는 시스템 폴더 경로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스템 탐색 경로에 헤더 파일을 탐색하는 경로에 추가적으로 특정한 폴더를 추가하고 싶으면 비주얼 C의 속성 페이지에서 C++ 일반 쪽에 SDK 일반 쪽에 추가 포함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추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스 코드를 또 인클루드 할 때는 절대 경로를 할 수도 있고 상대 경로로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상대 경로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하고, 또 하나는 이처럼 이전 폴더나 이런 식의 상대 경로라기보다는 헤더 파일만을 지정을 해주고 적절한 탐색 경로에 따라서 헤더 파일이 찾아질 수 있도록 검색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소스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개발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들이 절대적으로 고정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헤더의 헤더를 중복 포함하게 돼서 발생하는 오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본 소스가 있고요. 헤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은 디파인을 지정했고요. 헤더 파일 두 번째에는 헤더 파일 첫 번째를 포함함과 동시에 이 디파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포함을 한 겁니다. 익스턴문으로서 변수 두 개를 또다시 익스턴문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경우 보면 소스를 분할할 때 두 번째 소스는 프린트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넘버1과 넘버2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2도 포함을 하고 헤더 1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트문은 헤더 1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헤더 2가 헤더 1을 다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헤더 1은 두 번의 확장이 일어나서 printf라는 매크로는 두 번 정의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컴파일러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례들은 종종 헤더 파일에 중복 포함이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의 깊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파인 매크로와 ifdef 조건 지시자를 통해서 헤더 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됩니다. 헤더 파일 하나를 만드는데요. 앞부분에 if and def 해서 임의의 매크로 이름을 하나 정의를 하고요.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매크로를 정의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정의가 됐기 때문에 혹시 헤더 파일을 다시 한번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미 if and def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 아랫부분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완전히 이 부분은 탈출을 해서 인도 if문 다음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include문이 두 번 이상 확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코딩 패턴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눈으로 한번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헤더 파일을 정의하고 헤더 파일을 만들 때는 반드시 if and def에서 하나의 매크로를 점검을 하고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매크로를 정의함으로써
중복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응되는 인도 if는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헤더 파일 하나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리어블 파일 .c 파일 하나, 펑션만 모여있는 펑션.c, 그 다음에 main.c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 각각의 C 파일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을 해서 빌드를 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분할해서 개발을 하고 하나로 모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비주얼 C에서 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새로운 소스 파일을 추가하고 또 더불어 코드를 추가합니다. 즉 header.header, variable.c, function.c, main.c를 각각 새롭게 생성하고 코드를 추가합니다. 생성하는 방법은요. 보통 프로젝트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추가, 새 항목, 이게 메뉴를 선택해서 추가해도 되고요. 다음에 단축키로는 Ctrl Shift A를 눌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header.header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코드도 물론 해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variable.c와 function.c와 main.c 소스 파일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소스 파일이 하나, 두 개, 세 가지로 구성되고요. 헤더 파일 하나가 구성돼서 이 전체가 프로젝트로서 빌드가 되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로 이미 작성해 놓은 소스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작성된 소스 파일이 내 폴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면 기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메뉴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로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가서 기존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Shift Alt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작성해 놓은 header.h, variable.c, function.c, main.c를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서 추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와 같이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고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빌드가 되고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함수를 만드는 이유와 고려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전 챕터에서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소스 파일을 분할하는 이유와 함수를 분할하는 이유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많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은 작은 단위로 분할해서 각각 개발하고 이를 통합해서 전체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 기능을 함수 단위로 분할해서 개발하거나 각 함수는 관련된 데이터 기능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스 파일로 구성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가 분담해서 개발한 다음에 하나로 합쳐서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관련된 함수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실수도 방지할 수 있어서 오류 전파를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몇 번 말씀드렸듯이 기능의 응집도와 결합도는 모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함수를 구성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함수는 기능과 인터페이스, 함수명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IO라는 함수를 만들고 데이터를 주는데 모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리드 모드로, 어떨 때는 라이트 모드로, 어쩔 때는 인풋 모드로, 어쩔 때는 아웃풋 모드로 동작시키지 말고 아예 데이터 인풋이라는 함수와 데이터 아웃풋이라는 함수로 각각 구별해서 구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코드이고 유지 보수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별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규모 있는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코딩 방법과 모듈을 설계하는 방식들이 어느 정도 문화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습득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코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C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소스 코드를 분할해서 개발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상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 한번 직접 또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부족하신 지식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헤더 파일을 이용할 때의 장점과 헤더 파일을 펌할 때의 주의사항 또한 한번 지금 말로 구두로 한번 말씀해 봐 주시고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 빠진 지식이 있다면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꺽쇠를 이용한 헤더 파일 인크루드와 쌍따옴표를 이용한 헤더 파일 인크루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꺽쇠를 이용해서 인크루드 했을 때는 비주얼 C 또는 컴파일러의 설정한 탐색 경로에 따라서 시스템 설정 경로에 따라서 헤더 파일을 찾고 쌍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인크루드를 한 경우에는 현재 소스가 저장된 폴더부터 찾기 시작을 하고 없는 경우 시스템 폴더를 따라서 해당 헤더 파일을 찾게 됩니다.